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 키우고 살면서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어요. 아유, 동재야. 어머님 모시고 상담을 했더니 이분은 누구셔? 이모? 누나? 아, 선생님, 제가 동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학부모 상담도 자주 못 오고 죄송해요. 어머, 제가 실수했네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엄청난 동안이신가 봐요. 얼굴 뵙고 설마 학부모이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아, 네. 칭찬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세상 어떤 귀한 것과도 바꾸지 않을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이랑 같이 다니면 이렇게 절 엄마로 보지 않은 적이 참 많았답니다. 너 동안이라고 자랑하러 여기 사연 보냈냐고 하실 분 있으실까요? 사실은요, 제가 동안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린 나이에 아들을 키우느라 이런 웃지 못할 일을 겪었던 것이죠. 불과 21살의 나이에 저는 애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이러하고 이런 사정으로 애를 갖게 되었어요. 라며 자질구레 해명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엄마가 30이라고 하면 그 엄마에게 어떤 시선을 보낼 것 같으세요? 아마 의아함과 어딘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시선 참 많이 받아온 제가 아주 잘 알죠. 그 시선 뒤에는 저 여자 무슨 사연이 있나? 아빠도 없으면 뭐 사고 친 거 아니겠어? 이런 의구심도 드실 거예요.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미혼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을 두고 사고라고 치부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의도하지 않은 때에 임신했고 애 아빠는 어느 날 호련히 사라져버렸고 아니 도망쳐버렸고 고립무원으로 친정마저 떠나고 나 홀로 아이를 키우고 살아왔거든요. 쉽고 편했다면 거짓이겠지만 그래도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재의 엄마로 살았던 시간이 나름대로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버거운 현실에서도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런 저의 지나온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미혼모가 된 거야? 부모가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가정 환경이거나 여자가 방탕하게 놀았던 거 아닐까? 이런 편견이 미혼모들에게 가장 두렵고 버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오해 마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중 앞에 제 사연을 솔직히 드러내기로 마음먹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양친 부모님 멀쩡히 계시고 가정교육도 나름 엄하게 받고 자랐죠. 오히려 엄청 엄하다면 엄할 수 있는 것이 군인이신 아버지 영향으로 아침 6시 기상에 밤 9시 전 귀가해서 부모님께 하루를 보고하는 점호까지 하고 살았어요. 여중여고까지 다녔지 아버지 때문에 남자 사람인 친구도 하나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이게 자유다 하고 술도 처음 배워보고 미팅하며 남자를 처음 만나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집에 밤 9시 통금은 유효했고 부모님 간섭을 피해 요리조리 놀기도 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앞 한 카페에서 주말 동안 카페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카페 일을 하다가 어쩐지 시선이 가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죠. 선배님, 저 남자분은 주말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찾아오네요? 아, 달에 한쪽 저는 남자애? 내가 알바하기 전부터 쭉 찾아왔던 단골이라나 봐. 얼굴은 괜찮은데 젊은 학생이 장애가 있어서 좀 신경 쓰이지. 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살짝 다리를 저는 걸음걸이가 불편한 젊은 학생이었거든요. 나보다 한두 살이나 많을까? 어쩌다가 저리 장애를 입었을까 궁금했지만 선한 얼굴에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듯 보이는 말솜씨에 호감이 가서 잘해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디저트 안 시켰는데? 네, 신제품 출시 전에 시식해보시라고 드린 서비스예요. 맛 좀 보세요. 저기요, 지난번도 그렇고 혹시
내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 이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을? 이 가게는 디저트 신제품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내가 이 가게 몇 년 단골인데 이거 아가씨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왜 나한테 이유 없는 호의를 베푸냐고요? 뭐 동정심 같은 그런 겁니까? 맛있는 걸 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 표정, 그거 하나 바라고 한 일이었어요. 도리어 내가 잘해주는 게 동정심이냐며 화내니까 억울한 마음에 대답한다는 게 그만 울컥해서 본심이 나와버렸죠. 그건 수영님이 좋아서 그랬어요. 보면 자꾸 보고 싶고 마음 쓰이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 행동이고요. 동정심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홧김에 고백하고 말았던 거죠. 반푼이같이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돌진 고백에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는 놀란 표정을 짓다가 그대로 카페를 나갔어요. 아유, 이 칠렐레. 짝사랑이나 하고 고백하자마자 바로 차이고 가게 손님들이며 같이 알바하는 오빠까지 다 봤는데 창피해서 이제 여기 못 다닌다. 그런 생각으로 후회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수혁 오빠는 다시 돌아왔어요. 손에 한아름 꽃다발을 들고서. 나도 사실 좋아해요, 수연 씨. 아니, 어린 것 같은데 앞으로 수연이라고 할게. 날 오빠라고 불러. 괜찮다면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20대 초반 나이답게 우리는 풋풋하고도 청초한 사랑을 시작했어요. 어릴 적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수혁 오빠와 자전거를 타거나 춤을 추러 갈 수는 없었어요. 대신 내가 일하는 카페에서 수혁 오빠는 공부하고 책을 보면서 있었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이면 오빠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서로를 보며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름도 비슷하네. 수혁, 수연. 정말 인연 같아. 그뿐인가? 별 보는 걸 좋아하는 같은 취미도 가졌잖아. 참, 그거 알아? 30년 만에 오는 유성쇼가 내일 밤 열린대. 역사적인 우주쇼를 놓칠 수 없지. 우리 같이 보러 가자. 수혁 오빠와 별 보러 간 곳은 오빠 집 근처 뒷산인데 의외로 서울 시내 야경 맛집이기도 했고 동네 사람들이 낮에 찾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 말인 즉슨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최고로 로맨틱한 장소라는 뜻이죠. 20살 언저리의 혈기왕성한 남녀 둘이 역사적인 유성우를 보며 밤 공기를 느꼈어요. 주변엔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캄캄한 밤에 오로지 수혁 오빠의 긴장한 듯한 숨소리와 쿵쿵 하는 내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공간을 채운 것 같았죠. 분위기에 취한 나머지 수혁 오빠와 나는 그날 첫 키스를 했습니다. 한번 불붙은 육체적인 사랑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어서 결국 그날 만리장성을 쌓았던 거죠. 나도 수혁 오빠도 누구도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서로를 사랑했고 믿었기에 당황보다는 책임의식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가볍게 만나고 헤어질 사람 아니니까 꼭 나중에 결혼할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처녀가 생리를 건너는 달이 2달이나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추측대로 전 유성우를 본 그날 밤 수혁 오빠의 아이를 갖고 만 겁니다. 결혼도 안 한 20살짜리 여자아이가 임신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친한 친구나 엄마에게도 말 못했어요. 심지어 아기 아빠인 수혁 오빠에게도요. 그렇지만 내 말과 행동이 이상해진 걸 알아챈 수혁 오빠는 왜 그러냐며 계속 물었고 결국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우리 아이가 생긴 것 같아. 차마 수혁 오빠의 표정을 볼 자신이 없어서 눈을 질끈 감고 말해버렸어요. 그가 당황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상처를 입을 것 같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오빠는 내 눈을 손으로 만지고
다음에는 내 두 손을 잡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수연이가 많이 놀랐었구나. 진작 나한테 얘기해주지 그랬어. 우리의 아이가 생긴 거잖아. 지금은 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여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약속할게. 우리 아이 낳을 거야. 난 너무 기쁘고 너한테 고마워. 수연이랑 아기랑 오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믿어주겠니? 믿고 말고요. 긴장이 풀리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럼 그렇지. 수혁 오빠는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걸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세상에 틈은 너무 좋은 남자라는 걸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털어놔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넘어가자 더 이상 집에 숨길 수 없었던 것이 엄마가 내 배를 보면서 이미 의욕 가득한 눈빛을 보내셨거든요. 내 고민을 듣던 수혁 오빠는 조만간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며 임신하게 되었다고, 언젠가 결혼도 하고 책임질 거라고 부모님을 설득하겠다며 날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기도 전에 수혁 오빠를 키워주시는 분을 먼저 뵙게 되었어요. 어떤 중년 여자분이 제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와서 그랬거든요. 내가 수혁이 키운 이모입니다. 얘기 좀 할 수 있겠어요? 수혁이 걔요. 안 그래도 불쌍한 애입니다. 어려서 부모 잃고 그 사고로 장애까지 안고 평생 살아야 하는데 아가씨 때문에 그런 남자 인생까지 잡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 제가 오빠 인생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봐요. 우리 수혁이는 무려 고려대 법대생입니다. 꿈도 많은 아이를 애아빠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애가 우리 조카 애가 맞긴 한 건지,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이모님, 당연히 수혁 오빠와 저의 애죠. 저는 다른 남자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요. 수혁 오빠가 제 첫사랑이고요. 그래요? 금색 안경테 위로 눈을 치켜뜨고 날 빤히 보다가 훗 하고 비웃음을 흘리며 이모는 말을 이어갔어요. 참, 알 수가 없지. 내가 상상도 못할 문란한 여자애들 얘기를 아까 우리 비서를 통해서 처음 들었죠.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도 아니고 난 아가씨로 우리 수혁이 짝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말하죠. 수혁이랑 헤어지고 임신했다는 아이는 지워요.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어른과 대화 도중 먼저 일어나는 건 경우가 아니라는 거 저도 가정교육 잘 배워서 알지만요. 죄송해요. 더 이상 우리 아기가 이모님 말씀 듣는 거 안 되겠어요. 전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모욕은 세상 처음 들었어요. 고상한 말투로 나와 아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게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바로 일어나서 이모님을 뒤로하고 나오는데 이모님은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욕을 하시더군요. 저 되먹지도 못한 역시 근본 없는 것들 하는 짓이란. 가슴이 벌렁벌렁거렸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집안의 반대를 물리쳐야 하는 사랑 이야기인가? 우아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모님 말씀 하나하나에 겁이 나고 가슴에 빗으로 꽂혔죠. 하지만 볼록한 배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어요. 우리 아기 듣는 데서 누구라도 이상한 소리만 해봐라. 싸움 따기 돼서라도 난 다 지켜낼 거야. 누가 무서워서 질 줄 알고? 아기의 수호자로서 독하게 마음먹고 수혁 오빠 이모님 반대에도 아이를 지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집에서 엄마한테 들키고 말았어요. 음식 앞에 두고 신물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얘 피부 변한 거며 너 생리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 같은 여자이고 임신과 출산을 겪었던 엄마의 눈을 피할 길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신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결혼도 안 한 어린 계집애가 임신했다니. 맙소사. 네가 지금 애부터 만들 때야? 당장 엄마랑 산부인과부터 가자. 엄마한테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어떻게 하다 보니 일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행복이 낫기로 했어요. 대명까지 지었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그러다 너 인생 망쳐 이년아. 왜 다들 우리 행복이 지우라고만 그러세요? 오빠네 이모님도 그렇고 엄마까지. 엄마는 내 편이 되어줘야 하잖아. 내 엄마인데. 내가 네 어미니까 그런 거야. 이 철없는 거사. 잔말 말고 그 아이는 지우는 거다. 그리고 너 그렇게 만든 놈 엄마 앞에 딱 데려와. 아휴, 너희 아버지 아시면 거품 물고 쓰러지실 텐데 아버지 아시기 전에 다 처리해야 해. 아휴, 이를 어쩌면 좋아. 각 고등학교 졸업한 딸이 결혼도 전에 애부터 뵀으니 엄마 심정은 어찌 말로 다 하겠어요. 여러분은 같은 엄마로서 이해하시죠? 길길이 뛰는 엄마를 보며 우리 부모님을 빨리 설득해야겠다 하고 수혁 오빠에게 전화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부터 이상하게 오빠의 핸드폰이 꺼져 있는 채였어요. 하지만 난 오빠가 사는 집도 정확히 모르고 오빠 학교만 알 뿐이라서 학교 앞에서 그저 기다렸습니다. 오빠와 연락이 일주일 넘게 두절된 채 만날 수 없자 창피함을 뒤로하고 오빠가 다니는 대학과 사무실에 찾아가 물었어요. 아, 검색해보니 정수혁 학생은 지지난주에 와서 학교에 휴학 신청을 냈네요. 갑자기 휴학이라뇨?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기 보세요. 학생이 직접 휴학계를 제출했는데 사유에 적혀 있네요. 미국 유학을 이유로 여기 대학을 휴학한다고요. 나와 아무 상의도 없이 무슨 뜬금없이 유학이라니? 그것도 우리 아기가 있는데 나랑 모두 버려두고 외국에 간다고? 하지만 학과 직원이 보여준 휴학계에 쓰여진 글씨체는 오빠의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바보 천치 멍청이 같은 년이죠. 저도 참.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수혁 오빠는 나와 아이를 버리고 이미 떠났다는 걸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심정이라고 그 심경을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을 같이 설득하고 결혼식도 올리자던 아기 아빠는 땅이라도 꺼지듯 사라져버렸던 거죠. 남자한테 버림받고 아기만 임신한 채 있는 딸년이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고 내 신세가 절망스러워서 뭘 어째야 좋을지 캄캄했어요. 아직 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우리 아빠가 알게 되면 나랑 아이는 죽을지도 몰라.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죠. 식구들의 반응이 몹시 두려웠고 어차피 이미 못난 딸이 된 마당에 아예 자취를 감추자 생각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아둔 돈과 물품을 챙기고 2003년 2월의 겨울날 이른 새벽에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난 혼자가 아니었어요. 뱃속의 내 아이, 동재와 쭉 함께 할 테니까요. 아이를 키우고 살면서 끝까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겠다고 일부러 다짐하지는 않았어요. 하루하루 애 먹이고 입힐 걱정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던 것이죠. 같이 살면 네 아들도 잘해주겠다며 꼬신 남자도 더럿 있었어요. 내 나이가 젊으니까 설마 애 있는 줄 모르고 가볍게 사귀자고 물어보는 남자애들도 있었고요. 남자들의 대시를 애엄마인 내가 받아도 되나? 처음엔 난감했지만 점차 경험이 쌓이면서 이런 거절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원한다면 한두 번쯤 나 좋다는 남자와 결혼하거나 동거할 수도 있었죠. 내가 아들 하나 키우는 걸 다 알고 이해하겠다고 했고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남자도 있었으니까요. 눈 한 번 딱 감고 이 남자한테 나와 아들을 의탁해볼까 흔들렸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수혁 오빠 이후로 남자라는 동물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랑 살면서 단물 다 빠지고 질리면 쉽게 버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남자들의 호의와 애정 공세에 난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매일 전투적으로 살다 보니 그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해나 지났네요. 첫사랑을 만나고 임신했던 내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이제 내 아들 동재가 20살이 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던지 하긴 그보다 더 빠르게 나는 늙어갔겠죠. 먹고 살려면 여러 일을 전전했었어요. 난 대학교 1학년 다니다 중퇴했고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동재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었죠. 그때부터 동재가 다 클 때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한 곳에서 쭉 일했어요. 어린이집 다니기 전에는 경력을 살려 카페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고민인 부분이 바로 손님을 대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근무 시간이 오후부터 밤까지 정해져 있어서 동재를 돌볼 수 없어서 월세방 주인집에게 맡기거나 어린이집에 오래 두거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 일을 시작하면서 빠른 퇴근을 할 수 있어서 박봉이지만 직장 옮기지 않고 붙박이로 일했나 봐요. 어린이집에서 부원장으로 오래 일했는데 그만큼 원장님이 날 많이 신뢰하고 제가 동재 하나 키우고 사는 사정까지 다 아시니 애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언니처럼 살피고 도와주셨어요. 친정마저 등지고 어느 한 사람 의지할 곳 없는 나에게 원장님은 유일한 기댈 곳이며 은인이었어요. 여기서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우리 동재 얘기해도 될까요? 수많은 사연 속 인물처럼 판검사니 의사, 변호사, 사장님 이런 직업 좋은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는 알지만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한테는 우리 아들 동재가 어떤 엄친아와도 바꾸지 않을 완벽한 아들이거든요. 타고나기를 심성 착하고 반듯하지, 공부 잘하고 그림 스케치도 잘해서 대회상도 많이 받았어요. 아빠 없이 엄마 혼자 키워서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평 한 번 없이 엄마 맛 챙기는 엄마 바보랍니다. 애가 어릴 때는 커서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할 만큼 그림을 좋아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지 아빠도 연습장에 스케치한 그림이 수준급이었는데 시도도 못한다고 또 그런 걸 쏙 빼닮았네. 사실 그림에 재주 있는 것뿐 아니라 걷는 모습이며 얼굴이며 성격까지 제 아빠를 닮아가는 걸 보며 참 유전자의 힘이 대단하다 싶었어요. 어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도 둘이 마주치면 혹시 할 만큼 말이죠. 하긴 애 아빠가 살아는 있는지 살아있다라 한들 한국에는 있는지 알 수 없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배신자 따위. 어쨌든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참 감사함이 많았지만 박봉이라는 현실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비싼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했던 동재 덕에 작은 부업 정도만 보태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대학 등록금까지는 감당이 안 되더군요. 더 이상 부업으로는 부족해서 퇴근 후 일할 식당을 알아보던 중 어느 고급 한우 식당에 채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익지 않은 일이 처음 하니 무거운 불판이나 반찬들을 나를 때 팔이 후들거려서 떨어뜨리는 실수가 자꾸 있었어요. 사장님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다행히 절 자르지는 않으셨는데 대신 설거지나 반찬 만드는 걸 위주로 하라고 절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저녁에는 식당 주방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까 몸살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여러 날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등록금 벌어 내 아들 대학 보낼 생각만 하면 마음만은 그렇게 뿌듯하고 좋을 수 없었죠. 하지만 가끔 식당 홀이 너무 바쁘면 주방에 있던 저까지 나와서 서빙을 담당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2년 전 그날 그 일이 생기고 만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상상도 못 해본 일이 한 번쯤 겪기도 하잖아요. 그날이 딱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식당에 단체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빠서 저도 홀에 투입되어 서빙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많이 취한 중년 남자 손님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저녁 때부터 소주 5병을 넘게 마시며 시끄럽게 구는 남자 3명 그룹이 있었거든요. 저 그룹 진상이니 빨리 먹고 나가라 하고 속으로 생각했던 손님 중 하나였어요. 거기 아줌마는 나이가 몇이야? 지금 혼자 사니? 오빠도 혼자 살아? 그 취객은 음탕난 눈빛으로 내 가슴을 뚫어져라 보고 그 모습에 옆에 아저씨들은 크크 웃었습니다. 보니까 아직 가슴도 탱탱한 것 같은데 얼굴도 괜찮고. 자, 어디 술 한잔 따라봐. 아줌마 몸매만큼 따라주는 술맛이 죽여주겠네. 그만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사장님께 이릅니다. 일러? 그래 일러라. 내가 이 가게에서 1년에 1,000만 원 넘게 팔아주는 단골인데
사장이 나한테 무슨 지랄을 하겠어? 아줌마 팔자 펴보고 싶으면 나한테 서비스 잘해봐 어디. 저 팔자 꼬여도 되니까 손님 이 손 좀 놓으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테이블로 뛰어와서 날 희롱하던 취객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어요. 아저씨, 곱게 먹다 가시라고요. 저분 우리 엄마니까 이상한 짓 할 생각 말고. 취객은 아들에게 저항해가며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며 쌍욕을 퍼부었지만 아들은 강한 힘으로 제압하며 그 멱살을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동재야. 이러면 안 된다. 어서 손님 놓아드려. 어서. 그때 일행 중 한 아저씨가 동재를 뒤에서 결박하듯 잡고 다른 아저씨가 동재한테 주먹을 날리려고 했어요. 안 돼. 우리 동재가. 아들이 맞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난입해서 취한 손님 셋을 모두 밀어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아저씨들 중앙골 더 보이면 나와 같이 경찰서 가시던가. 우리 아들이 다칠 뻔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경호원일 뿐이고 아까부터 이 광경을 보시던 회장님께서 도와드리라며 날 보내셨습니다. 괜찮으시면 회장님 뵙고 직접 인사를 드리시죠. 경호원을 따라서 아들과 저는 식당 VIP 룸에 계시는 땡땡 기업 회장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뜻밖의 말씀을 꺼내며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맞네. 저 아들이 우리 그룹 정 사장과 정말 똑같이 생겼어. 아까는 멀리 있어서 확실치 않았는데 볼수록 참 이럴 수가 있나? 잠깐만. 급기야 회장님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시켜주었는데 그때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시간만큼 늙어 있었고 변해 있을지언정 그도 나도 단번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죠. 이쯤 되니 여러분께서도 그가 누구인지 예상되시죠? 바로 아들의 친부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알면서도 나는 애써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 척 굴었어요. 이 상황을 눈치채신 듯 회장님은 바로 옆에 있는 아들에게 화면을 돌리고 부자간의 상봉을 시도하려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본 순간 수혁 오빠는 나를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놀라워했어요. 이럴 수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설마 네가 내... 하지만 이대로 우리 아들이 자기 친부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곧바로 영상통화 중이던 휴대폰을 끊어버리고 회장님께 돌려드렸어요. 회장님, 저희를 도와주신 일은 두고두고 감사하며 언젠가 갚을게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 될까요? 겪은 일들로 인해 혼란스러웠지만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도 가게 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손님 대응 똑바로 하라고 사장님은 혼내셨지만 내 귀에는 똑바로 들려오지 않았어요. 손은 멍하니 설거지통에 있었고 내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그런데 가게 영업을 마친 시간쯤 숨을 헐떡이며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영업 끝났습니다, 손님. 가게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수혁 오빠였습니다. 여긴 어떻게... 도대체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외기는 이렇게 운명적으로 널 찾게 되었는데 당연히 만나러 와야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아까 그 애 진짜 내 아들 맞지? 뭐라는 거야? 아들? 고생했던 세월만큼 그에 대한 원망으로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그에게 마구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재는 아빠 없는 아이였고 나는 미혼모로 살아야 했어.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랬던 우리의 고통을 당신이 알기나 해? 안 돼. 이제 와서 아빠이네 어쩌네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동재한테는 이미 아빠가 죽었다고 했으니 아이 마음 흔들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모르는 사람으로 각자 살자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모든 걸 다 알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내 아이가 이렇게 장성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아무 말 없이 버릴 때는 언제고 내 아이라니. 정말 뻔뻔하네. 왜 물란한 여자한테 태어난 아이 뭐 믿고
친자 검사라도 하자고 하지? 갑자기 나타난 아들 보니 없던 부성이라도 생겨났냐고. 검사가 왜 필요하겠어. 동재를 봐. 큰 키에 구부정한 등을 하고 걷는 모습하며 짙은 눈썹에 옷을 때 들어가는 인디언 포족에 정말 나랑 너무 똑 닮았지 않아? 이렇게 한눈에 봐도 내 아들인 걸 알겠는데 그럴 거면 아빠라는 놈이 애초에 떠나길 왜 떠나? 가요. 가. 다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아유, 끼어들기 싫지만 정말 곤란하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김씨 아줌마, 개인적인 얘기는 저 사람하고 나가서 해요. 가게 빨리 마무리하고 닫아야 하는데. 네.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 얼른 내보낼게요. 더 얘기해보자며 붙잡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 밖으로 억지로 밀어 보내버렸어요. 동재 아빠를 만난 뒤로 머리는 아프고 괴로워 죽고 싶은 심정에 일을 접고 몸살치레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신세 좋게 누워 지낼 수 없으니 내 새끼 생각해서라도 털고 일어나야 했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인터넷 뱅킹으로 동재 대학에 등록금을 보내고 좀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재군 보호자 되시죠? 오늘 등록금을 보내셨던데 이미 김동재군은 땡땡사 장학생으로 선정되어서 등록금은 면제십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아까 보내신 돈은 돌려드릴 테니까 보호자분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무슨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아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 하던 차에 집으로 동재 아빠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행여 동재가 알까 봐서 혼자 현관으로 불이 나게 나가서 그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미쳤어요? 막무가내로 여기 집까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과 별개로 누가 뭐래도 난 동재 아빠야. 그러니까 아빠로서 할 일은 해야겠어. 그저 돈으로 주고 안 받을 것 같아서 사학재단에 손을 썼으니 당신도 이제 그런 고깃집 일 같은 거 하지 마. 우리가 옥신각신하는 걸 아들이 다 듣고 있었는지 벌컥 현관문을 열고 나타나서 소리쳤어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아저씨가 진짜 내 아빠라고요? 엄마, 우리 아빠는 오래전 병으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 녀석아. 딱 봐도 날 알아보겠지? 내가 네 아빠란다. 그동안 말 못할 사연으로 아비 노릇 못하고 산 거 어떻게 지금 다 말로 하겠니?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아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초력을 다 하겠어. 한 번만 안아보자. 가까이 오겠니? 안 돼요. 일단 가세요. 나랑 얘기가 다 되고 나서 그때 아들을 만나던가 하라고요. 그래, 오늘은 이만 갈게. 당신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나 역시 지금까지 결혼도 거부하고 혼자 살아왔어. 왜겠어? 당신에게 배신당했다지만 당신 자리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기다릴게. 동재랑 당신만이 내 가족이니까. 이제 우리 아들까지 제 아빠에 대해 알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서 비밀로 지켜온 이야기를 이제는 아들에게 털어놓을 수밖에요. 아빠와 자신의 출생에 대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동재는 나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뭐 대묻거나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들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동재는 친구 집에서 자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어요. 아이마저 겪게 된 상처와 혼란으로 저는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에 고깃집에서 만났던 회장님이 자기를 보러 와달라며 기사가 딸린 회사차를 나에게 보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본 땡땡 기업이 실제로 큰 회사라는 걸 실감하며 회장실에 들어갔죠. 그리고 회장님은 나에게 차 한 잔을 주시면서 조심스레 입을 여셨어요. 수혁이는 내 조카입니다. 수혁의 아버지는 내 동생인데 선대 회장님에게 아픈 손가락이자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죠. 여자 하나 때문에 가문을 버렸다며 자식 취급 안 하시다가 죽음을 앞두면서
나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자식놈 이겨먹겠다고 남처럼 살아온 세월이 한으로 남는다고. 네 동생 어서 우리 집안으로 불러달라고요. 그러고 동생을 찾았을 때 그놈은 이미 세상을 달리한 지 오래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동생을 살펴주지 못한 내 책임 같아서 조카인 수혁이라도 잘 보듬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장 과정에서 이모라는 여자에게 휘둘려서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겨우 그 마수에서 벗어나도록 애쓰고 이후 땡땡 기업 일가 사람으로 살게 되었죠. 수혁아, 이제 회사 일도 적응된 것 같으니 너도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기업가라면 물론 수지 타산 맞는 결혼을 해야겠지만 네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만은 예외로 원하는 대로 해주마. 회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미 한 번 결혼했던 거나 진배 없습니다. 지금도 여자 따위 관심 없고요. 회장님 밑에서 일 배우고 우리 회사 키울 생각 말고는 없어요. 결혼 같은 거 안 합니다. 회장님은 동재 아빠가 자기 장애로 위축되어 결혼을 욕심내지 않은 건가 우려했대요. 그래서 억지로 선도 보게 하고 예쁜 여자도 곁에 둬봤는데 이상하게도 정말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네요. 그렇다고 그 과묵한 녀석이 나한테 자기 속내 말할 건 아니고 그저 무슨 사정이 있나 하고 짐작만 했을 뿐. 이제야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가늠이 되는군요. 이 늙은이가 개입하는 게 꺼려지겠지만 우리 수혁이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오. 둘 사이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그놈 역시 동재 엄마를 원망하고 살아온 것 같더군요. 나와 아들을 버리고 떠난 파렴치한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라 원망했던 순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 나만큼이나 외롭게 살았을 수혁 씨에게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재 아빠를 만나서 차분하게 20년 전 이야기를 그의 입장에서 들어볼 수 있었어요. 9살 때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이모가 날 키워주셨다고 했었지. 그래서 나에게 가족은 이모밖에 없었고 이모 말씀은 모두 옳다고 믿고 살았어. 너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이모에게 우리 아기 얘기를 털어놓았을 때도 그러셨어. 수혁아, 내가 늘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니? 수혁이한테 아빠이자 엄마는 바로 이 이모뿐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나는 좀 섭섭하구나. 그리 중요한 일을 어찌 이모를 쏙 빼놓고 너 혼자 멋대로 결정한 거니?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결혼도 하고 넌 학교까지 중도에 멈추겠다고?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장난이나 사고 같은 거 아니고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멋진 가정 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에서 우리가 살 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모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란다. 우리 수혁이가 얼마나 생각이 깊고 착한 애인데 많이 생각해서 결정했겠지. 이모는 네가 그렇게 하겠다면 다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런데 아휴, 이 이모는 괴롭구나. 이 얘기를 너에게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실 늙은 노파심에 너 만난다는 여자애를 따로 좀 알아봤지. 수연이에 대해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수연이라는 그 여자애 말이야. 순진한 네가 이미 걔한테 속고 있던 거야. 널 두고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걸 우리 비서가 포착했지 뭐냐. 같이 여관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대. 그래서 내가 바람 피운 놈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휴 참 회개망측하더구나. 그럴 리가 없어요 이모. 수연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애인데 설마 양다리라뇨. 그래. 우리 조카가 여자의 눈이 멀어서 이 이모의 말까지 못 믿는가 보구나. 알았다.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얼마 뒤 그 이모는 한 청년을 수혁 오빠 앞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바로 제가 만난다던 양다리의 그놈이라면서 말이죠. 너는 수연이랑 같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남자애 같은데?
맞아. 너희 이모한테 얘기 들어보니 네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해서 진실을 얘기해 주려고 여기까지 왔어. 너 진짜 속고 살았다. 수연이 걔 뭐랄까? 좀 걸레 같은 여자야. 남자도 진짜 많고 그래서 나하고도 잠깐 사귈 때 그 문제로 많이 다투었지. 불쌍하다. 진짜로 걔 뱃속에 네 애가 있다고 생각하냐? 난 그렇게 생각해. 내 애일 수도 네 애일 수도 아니면 또 다른 놈의 애일 수도 있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래, 사내로서 섣불리 믿을 수 없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너랑 잤다는 걸 알고 나도 배신감에 떨었지만 바보 같은 생각은 마라. 같은 남자로서 충고하는 건데 꽃뱀한테 물려서 네 인생 발로 걷어차지 말고. 수연이 걔 너보다 먼저 나한테 와서 내 애 임신했으니까 책임지라고 강요했거든. 근데 내가 걔를 몰라? 다른 놈 씨인지 모르니 친자 검사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아마 너한테 가서 또 사기를 친 것 같아. 상황 뭐 빤하지. 뭐? 그때 카페 알바하던 정욱 오빠 말하는 거야? 그 오빠는 따로 오래 사귄 여자친구 있었어. 오히려 나한테 초반에 접근해서 내가 막 뭐라 하고 딱 선을 그었다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랑 사겨? 나한테 남자가 많아? 나도 내가 정말 멍청한 놈인 줄 아는데 그땐 너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런 놈 말 따위 믿어버리고 정말 이성이 마비되었나 봐. 그래서 이모 말대로 서둘러 유학길에 올라섰지. 외국은 장애인에 대한 시선도 나쁘지 않다고 하고 무엇보다 한국에 있으면 널 만나러 갈 게 뻔하니까 도피해버린 거야. 그때 그렇게 되었던 거야. 동재 아빠의 말을 듣고 그때의 상황이 조금씩 이해가 갔습니다. 그 농간에 넘어간 동재 아빠도 어이가 없었지만 중간에 농간을 쳤던 그 이모가 사실 문제였던 거죠. 나한테는 헤어지고 애 떼어버리라고 하고선 동재 아빠 앞에서는 나를 걸레로 만들어 치밀하게 속인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이모는 왜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해서 그런 짓까지 저질렀을까요? 옛날에 실연의 아픔으로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회장님,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미국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 그때 처음 알았어. 우리 이모가 생각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한테 우리 아빠가 땡땡 기업 가문이라는 것도 숨기고 세상에 친척이나 내가 의지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왜 세뇌시켜왔겠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남기신 유산을 후견인인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그게 당시 10억도 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모한테 유산 같은 거 다 가져가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러고 절연하고 살았어. 불쌍하네 당신. 평생 믿고 있던 이모가 속여왔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 옛날에 이모라던 분 나한테 찾아와서 당신이랑 헤어지고 애 지우라고 강요했었어. 우아한 말투와 고급스러운 차림 뒤로 본색은 감추려 했지만 다른 사람이야 어쨌건 자신만 중요한 무서운 사람이라고 느껴졌어. 그래도 조카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가 그런 거라고 말했던 게 사실은 다 유산을 가져갈까봐 두려워서였구나. 회장님 전화로 당신과 동재 얼굴을 본 뒤 깊이 생각해보니 이제야 앞뒤가 맞더라고. 그래서 이모를 다시 찾아가서 그때 왜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냐고 물었지. 유산 따위 되돌려달란 말 안 할 테니 진실만 얘기해달라고 따로 돈까지 내미니까 그제야 이모가 입을 열더라. 내가 너랑 아기 낳고 이런 게 중요해서가 아니었어. 이모는 성년이 된 내가 유산을 되돌려달라고 할까봐 그게 싫어서 우리를 떼어놓은 거지. 그놈의 유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했구나. 그로 인해 동재 당신, 나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온 거네. 그놈의 돈. 부모님 유산 따위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하지만 우리의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을 이모한테 반드시 물을 거야. 이제 그건 내 할 일이고 중요한 건 당신과 동재, 우리가 함께 앞날만 생각하자. 그때 동재 아빠가 내민 손을 처음 잡았습니다. 아주 오래 그리워했던 포근한 그의 손길을요. 그리고 사실 어제 동재가 날 찾아왔었어. 처음엔 나한테 어색해하고 경계하더니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해. 나에 대한 원망이나 오해도 풀었고, 그런데 내 다리를 가리키며 묻더군.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고. 아니,
동재가 당신에게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고요? 당신에게 말 안 하고 왔던 거구나. 어릴 때 교통사고로 생긴 장이라고 네 엄마 만나기 전부터 이랬다고 하니까 당신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 역시 엄마답다고. 아빠가 다리 하나가 없었어도 아마 엄마는 아빠를 책임졌을 거라고. 그런데 아빠는 우리를 책임지지 않고 잘못했으니까 남은 인생은 모두 엄마를 위해 사시라고 말이야. 자기는 죽은 줄 알았던 아빠를 만나서 좋다고 하지만 당장은 좋아할 수가 없다고. 엄마가 아빠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자기는 그렇게 따르겠다고 말이야. 그 녀석, 나이는 어린데 강단이 보통 아니야. 그 기세에 눌려서 내가 꼭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지. 당신 아들 하나 참 잘 키웠어. 잘해준 것 없는 부족한 엄마에게 넘치도록 괜찮은 아들로 커준 것이 그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들의 동의까지 얻었으니 우리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살림을 합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땡땡 기업 임원으로 있는 남편 덕택으로 저는 어린이집과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접었고요. 그의 70평대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것보다 아들 등록금 걱정 없이 용돈도 넉넉히 주며 아들 방을 갖게 해준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또 남들이 아줌마라고 부르고 일 시키는 삶을 살다가 사람들이 사모님 해가며 대접해주니 그런 생활이 어색하기만 해요. 고깃집 일하던 여자가 갑자기 VIP 대접을 받으며 백화점 다니는 것이 좋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뭐 단번에 바뀌기야 하겠나요. 그저 살던 모양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어디에 가도 직원들에게 상냥하게 대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일하며 종업원으로 있다 보니 누구보다 그 애환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아, 그런데 우리 가족을 헤어지게 만든 장본인, 그 이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거금의 유산을 갖고도 투자 실패와 자기 아들이 사고친 합의금으로 유산은 거의 탕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돈 문제를 떠나서 남편은 이모를 단죄할 생각으로 여러 소송을 한꺼번에 걸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불법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부터 조카의 병원비, 학업 등 거짓 명목으로 자신이 타낸 은닉한 재산에 대해 환수 및 형사 조치가 들어갔답니다. 그때는 우리 아들이 아파서 병원비에 눈이 멀어서 너희들에게 잘못했던 것뿐이야. 너도 엄마가 되어봐서 알잖아. 날 이해해줄 수 있잖아. 우리 조카가 저렇게 눈 뒤집혀서 날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너라도 말려줘야지 않겠니? 우리 동재 아기 때 기관지염으로 입원할 때 그 돈 없어서 주인집이며 동네 슈퍼 돌아다니면서 5만 원, 10만 원씩 꺼서 그거 갚으려고 공삿집 한바 일까지 했어요. 엄마란 그렇게 자식 병원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모님은 아픈 아들을 위해 조카와 우리 동재한테 업을 지으셨네요. 그래 그렇다 치고 네가 날 아무리 나쁜 년으로 몰아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복수니? 나는 나이 들어 이제 안 아픈 곳이 없어. 내 아들은 30이 넘도록 취직도 못하고 생활고로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단다. 혹시 조카네 회사에 취직이라도 시켜준다면 내가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삼아.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시네요. 절이라도 해서 용서부터 구할 사람이 저한테 아들 취직 자리를 놓고 협상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모님 용서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아니, 평생 그 얼굴 우리 가족 앞에 디밀지 않았으면 해요. 오늘 대화해보니 알겠네요. 20년 넘어도 이모님은 주변에 해악을 끼치는 벌레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걸. 이만 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호원 불러서 몸 어디 하나 다치실 겁니다. 남편의 이모는 나한테 이렇게 철면피로 구는데 남편에게는 어떻게 나올지 그림이 그려졌어요. 겉으로는 불쌍한 척 연기도 잘하는 이모에게 남편이 또 설득될지 모르니 아예 만나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이모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마하나님은 마음 편하게 이거나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무슨 반지? 다 늙어 주책 맞다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요. 남편한테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낯간지러웠지만 떠밀리다시피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다른 젊은 부부들처럼 웨딩 촬영도 하고 어느 드레스를 결혼식에 입을지 골라도 보고요. 신부님, 그럼 이 드레스는 어떠세요? 헤어는 업스타일로 어깨를 드러내시는 게 이쁘시겠대요. 아휴, 뭘 어깨를요. 저 아줌마예요. 그냥 얌전한 걸로 빨리 고르고 싶어요. 어머, 아줌마라뇨. 요즘 신부님들 다 늦게 결혼하시잖아요.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은데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최고로 아름답게 보이셔야죠. 애까지 낳아 키웠는데 새 신부인 척 이 드레스를 입고 저 드레스 입고 하려니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이 뭐가 그리 웃긴지 동재 아빠는 나만 보면 킥킥 웃고요. 매니저 말씀이 다 맞네 뭐. 당신 20살 때처럼 여전히 예쁘고 빛나니까 제일 예쁜 드레스로 골라. 어머나, 신랑님 너무 로맨틱하시네요. 그럼 두 분 옛날 첫사랑인데 나중에 재회해서 결혼까지 하시는 사연인가요? 너무 낭만적이다. 가만,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제가 특별히 공수해온 드레스 꺼내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현실과 조금 다르긴 했지만 매니저 말씀이 맞긴 하니까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기만 했습니다. 아들 다 키워놓고 올리는 결혼식이 민망도 했지만 막상 결혼식 날 우리 부모님이 혼주석에 앉아 계신 걸 보니 식 올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들만 보고 살아왔던 엄마의 결혼이 늦은 만큼 더 행복으로 가득하길 빈다는 아들의 결혼 축하 낭독을 들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그 결혼식이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이제 저는 어쩌면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돈 걱정하며 아들 키우는 일만 생각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죠. 대학교 1년을 다니던 아들은 아빠 따라 경영 공부를 하고 싶다며 재수해서 미국의 대학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 준비시켜서 보내고 퇴근한 남편과 같이 저녁 먹고 남편 다리를 마사지해주는 것 외에 딱히 하는 일 없는 게으른 주부로 있죠. 동재 아기 때 도움받았던 마리아의 집 미혼모 복지시설에 가서 일을 돕는 시간 빼고는 말이에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생생한 남들 사연을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처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막 시작된 내 인생 이막은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글은 제 살아왔던 이야기로 이렇게 써봤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글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땅 위에 혼자 아기를 키우는 한부모 엄마 혹은 아빠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고생이 언젠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라 믿고 소중한 아이에게 담뿍 사랑 주며 키워가시길 빌어요. 여기서 저는 글을 닫을게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지금껏 범생이처럼 공부만 하고 살아서 여자라고는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관심은 있었지만 저 같은 남자를 좋아해줄 여자가 없었죠. 다들 자기가 돋보이도록 잘 꾸미고 멋지게 옷도 유행 맞춰서 입고 다니는데 저는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두꺼운 안경에 후줄근한 옷만 걸치고 누가 말을 걸어도 숫기 없는 성격 덕에 언제나 더듬더듬 대꾸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생길 거라면서 너는 지금 공부에 힘쓸 때야. 주변에 여자 만나는 놈들 봐라. 걔네 중에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애들이 있긴 하니? 그에 비해서 너는 성적도 잘 나오고 공부도 잘하잖아. 남들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기회야. 나중에 좋은 직장 가지면 여자는 언제든지 따라오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하는 공부에만 집중해라. 라며 제게 계속 공부할 것을 종용했고 부모님의 말에 한 번도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던 저는 참 순진하고 바보 같게도 부모님 말만 믿고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예쁘고 착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한 덕에 비록 지방의 작은 대학이긴 하지만 교수로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나름대로 덕성에 잘 맞았습니다. 솔직히 교수직을 준비할 때만 해도 워낙 제 성격이 남들이랑 어울리는 게 힘들어서 이거 아무리 학생들이라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단상 앞에 서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그래도 교수직이라고 벌이도 괜찮고 여러모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저보다 더 제 교수직을 좋아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겠다는 걸 간신히 말렸었죠. 나먹고 사는 것이 직업이라곤 하지만 한평생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조차 좋아하는 직업인 만큼 저에게 불만이라는 게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와중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체 언제 연애를 할 수 있는 걸까? 흔히 연애에도 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기를 지나면은 점점 더 연애를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살면서 연애는커녕 연애까지 갈랑말랑한 그런 관계였던 여자친구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편하게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자인 친구들이야 많으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어색함이 없고 끊김없이 이야기가 가능한데 같은 대학의 똑같은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 교수 성별이 여자면 저 밥은 드셨어요? 라는 식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멍청하고 바보 같은 말투가 나오고 맙니다. 저도 진짜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로서 여자들이랑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자한테는 무슨 버퍼링이라도 걸린 듯이 버벅거리기만 하니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덕분에 저는 35살까지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본 모태 솔로였습니다. 야, 너는 대학 교수까지 돼놓고 아직도 연애를 안 하냐? 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거야? 너 생각보다 눈이 높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왜 없겠냐? 당연히 있지. 근데 살면서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보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그냥 여자인 친구라도 있었으면 걔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걔랑 친해지면서 좀 여자를 대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내 주변에 또 여자인 친구가 어딨어. 죄다 사내놈들밖에 없지. 아, 진짜 미치겠다. 부모님은 슬슬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 해본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너 그렇게 범죄인같이 살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면 내가 너랑 잘 맞을 법한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줄까? 장담하는데 너한테 진짜 아깝거든? 근데 내가 너 불쌍해서 선의로 한번 소개시켜 주는 거니까 알아서 잘 해봐.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 하나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친구가 제 푸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남이 보기에도 참 불쌍하긴 했는지 그 친구는 제게 여자 한 명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죠. 당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무 고맙다고. 잘 되면 꼭 살해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별로 잘 될 거라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나 같은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라는 자존감 낮은 생각이 은연중에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면서 한번 해보기도 힘든 좋은 소개팅 기회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 편히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팅 맞으신가요? 어머, 안녕하세요. 김민철 씨 맞으시죠? 근데 자리에 나갔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히 소개팅이라는 게 보통 주선자 입장에서 비슷한 정도의 사람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 얼굴이든 뭐든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나갔습니다. 저한테 아까운 사람 소개시켜 준다곤 했지만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먼저 약속 장소인 카페에 앉아있는 여자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저 자식 연희 얼굴 보고 놀란 거 봐라. 자, 인사해. 이쪽은 김연희. 미인대 출신인데 엄청 이쁘지? 내가 너랑 오래 알고 지낸 정을 생각해서 특별히 부탁한 거니까 오늘 하루 잘 모셔야 한다. 아이, 오빠도 참 민철 씨 당황하시겠다. 미인대 출신이라는 친구 녀석의 소개대로 너무 아름다운 외모였습니다. 몸매도 완전 제 취향이었고, 게다가 보통 그러면 성격이라도 좀 이기적이라든가 별로인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날 소개팅을 하는 내내 잔뜩 배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자 한번 제대로 못 만나본 사람이라는 것을 제 친구한테 들었는지, 작은 것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본인이 리드를 하는데, 그냥 예쁜 줄만 알았거늘 의외의 멋있는 부분도 있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봐서 오늘 연희 씨랑 소개팅 하는데도 특별히 해드린 게 없네요. 너무 죄송해요. 솔직히 지금도 연희 씨 얼굴 보면 너무 떨려서 말 한마디 꺼내기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오빠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철 씨는 예전부터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노력하신 덕에 지금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게 더 대단한 거죠. 연애 같은 거는 작은 기회만 있어도 할 수 있지만 대학 교수는 어지간히 노력해서는 되지도 못하는 거니까요. 나 같은 놈이 저렇게 마음씨까지 예쁜 미인이랑 소개팅을 했다니. 헤어지고 집에 가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해가지고는 연희 씨,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연희 씨만 괜찮다면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발전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논문만큼 딱딱한 문자로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한번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저희는 두 번째 만남에서 기적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고백을 받은 입장이었죠. 비록 민철 씨를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살면서 민철 씨만큼 순수한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민철 씨랑 조금 더 깊은 사이가 돼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싶은데 저희 연애 한번 해볼까요?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살다가 여자랑 손을 잡고 연애를 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런 연애 대상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월등한 미모와 몸매를 가진 미인대의 수상자라는 것도 신기했고 심지어 그런 여자가 저한테 먼저 고백을 해서 이렇게 좋은 사이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첫 연애이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이 여자가 아니면 더 이상 나와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되어줄 여자를 또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연애한 지 1년쯤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나중에 당신이랑 꼭 결혼을 하고 싶어. 당장 결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부모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싶고 그래. 만약에 당신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면 빠르게 날 잡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한번 드릴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착한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에 동의를 해서 저는 그 주 주말에 부모님에게 미리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고 언젠가 이 여자랑 꼭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미리 인사를 드리고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한 번도 여자 이야기를 하지 않던 제가 처음으로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오기 전부터 몇 살이냐는 둥, 어떻게 생겼나는 둥, 무슨 일을 하냐는 둥,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이제 곧 만나니까 만나서 직접 물어보세요. 하고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알아봐야 진국이 제대로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평소에도 참 예쁘게 자신을 돋보이도록 꾸밀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 평소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참한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옷을 입었더라고요. 조금 긴장한 것 같은 얼굴이라 긴장도 풀어줄 겸 손을 꼭 잡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민철이랑 만나고 있다고?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아주 모델이네, 모델이야. 그래도 첫인상은 마음에 들었는지 부모님은 미리 차려놓은 상 앞에 저희를 앉혀놓고는 여자친구에게 이것도 먹어보라고 밀어주고 맛은 어떤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내심 부모님이 저희의 결혼을 쉽게 허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우리 민철이 여자친구는 직업이 어떻게 되나? 우리 민철이가 대학 교수인 건 알고 있지? 네, 그럼요. 민철 오빠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사는 곳 근처에서 작은 꽃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플로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손님이 꽃다발 같은 거 주문하시면 보기 좋게 꾸미거나 하는 일이에요. 여자친구의 직업을 들은 부모님의 표정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여자친구도 급격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듯 하였지만 저나 여자친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부모님은 제 여자친구 직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고 활기찼던 분위기가 금세 사라지고 여자친구는 남은 시간을 거의 가시방석에 앉아있듯 보내다가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연희 놀랐잖아요. 연희인지 뭔지 놀란 게 문제니? 우리가 더 놀랐다. 네가 대학 교수인데 어떻게 여자친구는 네 반에도 못 미치는 애를 만나고 있어? 얼굴 이쁘다고 다가 아니다. 연애만 할 거라면 직업이 상관없겠지만 너 쟤랑 결혼하고 싶다며. 결혼할 건데 겨우 꽃집이나 하는 애랑 결혼할 거야? 아니 적어도 초등학교 교사나 공무원 정도는 돼야 허락을 하지. 저거 뭐 나 참 플로리스트? 그래봤자 꽃집 파는 것뿐인데 무슨 놈의 플로리스트야. 플로리스트 말을 갖다 붙이기는. 에휴. 어머니, 플로리스트가 뭐가 어때서요? 어머니 그거 다 선입견이에요.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변변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절대로 결혼은 못 시킨다며 반대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플로리스트가 잘만 하면 큰 돈을 버는 직업이고 그저 교육 계열의 직종이 아닐 뿐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에게 여자친구는 그냥 별것 아닌 꽃집 파는 사람, 딱 이 정도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저는 부모님이 여자친구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설사 실망을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 티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희야, 너무 미안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속상했지. 원래 저렇게까지 예의 없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이번에 조금 다른 때보다 더 예민하셨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야, 오빠. 오빠네 부모님 마음 다 이해해. 오빠는 대학 교수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직업이 찰 리가 없지. 그래도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 이후로 여자친구는 부모님에게 매일같이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편지를 받아서 부모님한테 전달을 했죠. 아주 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는 내용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저 가볍게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요새 자신이 뭐라고 지냈는지 짧게 쓴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 부모님은 무슨 이런 걸 가져오냐면서 저에게 편지 같은 거 필요 없으니 받으면 당장 버리라고 성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편지를 전달해드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편지가 좀 늦으면 괜히 제 옆에 와서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오늘은 편지 없냐? 라며 저에게 먼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편지가 좋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여자친구는 저를 따라서 불시에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종종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모진 말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해도 여자친구는 넉살 좋게 부모님 옆에 가서는 설거지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함께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조차 무척이나 놀랄 정도로 여자친구는 본인에게 냉랭하게 구는 부모님에게 누구보다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의 정성 덕분에 저희는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2년 뒤에 실제로 결혼을 할 때는 부모님이 저희에게 서울에 있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민철이 너 예뻐서 그런 거 아니다. 연희가 예뻐서 해주는 거니까 남편으로서 잘해야 해. 알았지? 고맙습니다, 어머님. 예전에는 제가 아깝다면서 절대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을 것처럼 굴던 부모님도 아내의 정성과 애교에 넘어간 뒤로는 저보다 아내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딸 하면서 저 빼고 식사도 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태세전환에 기가 차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될 때까지 아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았기에 저는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저희는 신혼여행과 혼인신고만을 앞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시기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야 했지만 제가 직업이 대학 교수이다 보니까 일단 방학 시기에 시간을 낼 수가 있어서 신혼여행도 혼인신고도 조금 미뤘어요. 솔직히 바로 신혼여행도 떠나고 혼인신고도 해서 하루빨리 부부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아내는 그조차도 넓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아내와 신혼여행을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청소년기 처음 짝사랑을 해보는 사람처럼 가슴이 둥둥 뛰고 설레었습니다. 시간을 오래 내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힘들게 한 결혼인 만큼 저도 즐기고 싶기도 했고 아내도 오랜만에 휴식 시간 좀 가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 겸 휴가를 다녀왔어요.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신혼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조금씩 시간 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신혼여행 온 거 너무 행복해. 우리 둘 다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당신 말대로 주기적으로 가까운 데라도 여행 다녀오고 그러자. 일주일이 하루와 같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왔고 여전히 여행에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할 때면 그때 거기 가서 좋았더라. 여기도 가볼 걸 그랬다. 라며 여행에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그러나 그런 여운을 나누는 것도 잠시. 저희에게는 드디어 마지막 절차인 혼인신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돌아온 날은 그대로 하룻밤 푹 자고 바로 다음 날에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요. 드디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내가 이 여자랑 정말로 부부 사이가 되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슬쩍 쳐다본 아내도 감회가 새로운지 살짝 생기가 도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표정을 보니까 내가 정말 결혼은 잘했다 싶고 앞으로도 가능한 아내에게 더욱 잘해줘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웃으면서 왜 여보? 하고 돌아봤지만 그 뒤 아내에게서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상상조차 못한 이야기였죠.
우리 혼인신고 했으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주신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하자. 응? 공동 명의? 혼인신고를 한 지 1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공동 명의라니. 그 아파트 오로지 저희 부모님 돈만 들어간 겁니다. 아내 친정 식구들 돈은 하나도 없고 아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니까 그런 아들 잘 살라고 부모님이 해주신 거를 왜 제가 갑자기 아내와 공동 명의를 해야 하는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아내만 멀거니 바라보는데 아내는 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황급히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보니까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아내한테 경제권을 맡기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우리도 결혼했고 나중에 애 낳고 그러면은 당신은 일하더라도 난 집에서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 월급 같은 것도 내가 관리해서 저축할 거 저축하고 당신이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게 우리 미래에 더 좋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아파트 같은 것도 요즘은 다들 공동 명의한데 아내가 아파트 해와도 남편이랑 공동 명의하고 남편이 아파트 해와도 아내랑 공동 명의하고 솔직히 아내의 그런 요구가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아내가 어떠한 욕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아파트가 탐이 나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공동 명의를 해서 자기도 공동 명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에이, 우리 지금 혼인신고한 지 1시간도 안 된 거 알지? 당신 말대로 요즘 사람들 공동 명의 많이 하는 거 맞는데 꼭 다 그런 것도 아니야. 정 당신이 공동 명의 하고 싶으면 나중에 우리 애들 낳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나한테 또 이야기하면 그땐 나도 공동 명의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라며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전 당연히 아내도 알겠다면서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서 진짜 난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정색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분명 제 당황스러움을 눈치챘을 아내가 여전히 표정을 풀지 않은 채 누가 봐도 화난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냥 한 번이니까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아파트 공동 명의를 제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해야 그냥 적당히 웃어넘기지. 나중에 생각해보겠다는 걸 계속해서 조르니까 아무리 저라고 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진짜 적당히 좀 해. 아파트 공동 명의에 무슨 걸신 들렸어? 이 아파트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해준 거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그리고 당신은 이 아파트에 돈 하나 댄 적 없잖아. 당연히 명의를 할 거면 부모님 아들인 내 명의로 하는 게 맞지. 무슨 이유로 당신이 나한테 공동 명의를 주장할 수가 있어? 이 아파트 날로 먹고 싶어서 그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원래 다른 집 봐도 아파트든 뭐든 다 부인 이름으로 하고 그래. 그런 것도 몰라? 그래도 당신 말대로 이 집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해주신 거니까 나도 그냥 공동 명의로 하자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당신은 무슨 내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지. 나는 당신이랑 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나눠 가질 생각이 없어. 만약에 우리가 결혼한 지 오래되긴 했으면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야.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명의라는 건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잖아. 그렇게 끝나지 않는 싸움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공동 명의 안 해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말하고 이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아내가 너무 소름 끼치고 짜증이 났습니다. 뭐라고?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당신은 날 안 사랑하는 거야. 당신한테 마음 떨어졌어. 그냥 이혼해. 기가 찬다. 그래, 그러자고. 혼인신고가 끝나자마자 아파트 공동 명의를 주장하며 그거 안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니. 내가 알던 그 착한 아내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망설임 없이 바로 서류를 가져와서는 도장 찍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설마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막상 서류 가져오니까 갑자기 고개를 슬쩍 돌리더니 웅얼웅얼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내랑 계속해서 살다 보면 저는 제 주도권 하나 없이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이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게다가 저는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에 더 많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한 친구들에게는 축의금을 돌려주려고 연락을 하는데 근래 들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에게 너무 축하한다고 참한 아내 만났다고 부럽다던 친구 한 명이 사실 나이트클럽에서 제 아내랑 부킹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사귀고 있던 기간에요. 뭐야? 그게 정말이야? 게다가 이후에도 똑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아내를 한 번 더 만났는데 그때는 아내가 자기가 아닌 본인 지인이랑 따로 나가기도 했다고 하고 제가 결혼까지 한다는데 차마 그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었다고 이혼 소송 중이라길래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까지 들으니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조상신이 도운 것 같더라고요. 진짜 뒤통수를 얼얼하게 맞은 기분입니다. 이혼하고 나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하고 정말 막막한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는 상황에 그저 울분만 토하다가 이럴 바에야 어디에든 말을 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는 게 낫겠다 싶어 글 몇 자 적어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아들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공부에만 쏟으며 학문의 길을 걸어온 학자입니다. 비록 중간에 되돌아와야 했지만 유학까지 다녀왔고 어찌저찌 대학원까지 졸업하여 지금도 쉼없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진 모르겠으나 혼기가 알맞게 들어찼던 나이에도 집에 틀어박혀 공부만 주구장창 하면서 만난다는 여자도 없고 선을 보래도 볼 생각도 시간도 없다며 거절하기 일쑤라 제 속을 까맣게 태우곤 했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제발 좀 선이라도 보라고 권하던 중이었는데 잠시 뜸을 들이더니 글쎄 자기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번을 권해도 지금은 시간이 없다. 아직은 생각이 없다만 연불처럼 외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당장 그 아가씨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기회다 싶고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 아가씨도 저희 아들과 나이대가 비슷할 것 같아서 피차 결혼을 논의하기도 좋다고 생각했고요. 아들도 안 된다거나 제게 소개를 시켜주기 싫은 눈치는 아니더군요. 다만 당장은 안 되고 그 아가씨한테 시간이 되는 날을 물어본 다음에 식당이든 어디든 분위기가 괜찮은 곳에서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안 그래도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 아가씨한테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아가씨니 어련히 좋은 사람 같았지만 아무래도 존재 여부를 알게 되니 그날 이후로 틈틈이 만나는 아가씨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만났냐, 뭐하는 아가씨냐 계속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멋쩍은지 웃기만 하고 명확히 이렇다 할 답을 주진 않아서 만난다는 아가씨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궁금증이 극에 달했을 때쯤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번 주말에 자기도 그 아가씨도 시간이 난다며 식당을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를 받는 건 처음이다 보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평소에는 걸리적거려서 하지 않던 목걸이도 하는 등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해도 들뜬 마음이었는데 이게 웬걸. 저희 아들과 만나고 있다는 그 아가씨가 그 사람이었을 줄은. 아가씨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묻어두고 다신 열지 않을 줄로 알았던 억울함과 화가 드러나선 표정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절 알아봤는지 표정이 싹 굳더군요. 아들은 그런 저와 그 사람을 보더니 걱정스런 표정을 하고는 묻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연아, 오는 길에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굳었는데. 아들이 옆에서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프냐 묻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 아가씨의 앞으로 가서 뺨을 올려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려고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였어? 이럴 줄 알았으면 소개 안 시켜줬어. 이거 놔. 너희 나쁜 년. 찾을 땐 나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어딜 그 뻔뻔한 낯짝을 들고 여길 와. 동현이 너 인연이 어떤 년인 줄 알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 입으로 말해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지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이래? 응? 엄마, 설명이라도 좀 해봐. 죄송? 죄송하긴 했니 정말? 너 그 돈 어디 있어? 빨리 그 돈 내놔. 지금 당장 내놔.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지금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너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엮이니? 안 되겠다 이년. 당장 경찰서 가자. 내가 너 콩밥 먹이고 말 거야. 엄마, 뭐 하는 거야?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하고 진정 좀 하시라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왜 이랬는지 여러분들도 황당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전 서울에서 평범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았으나 매출도 괜찮았고 가장 중요한 매출 면에서 신경을 쓸 일이 많지 않아 그런지 비록 빚을 끼고 연 가게였지만 빚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직원들도 좋은 사람들로만 들어와서 사람 문제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가게를 꾸려나가다 보면 곧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자신감에 차있던 차에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크게 개를 운영하는 개주셨는데 저에게 개를 권유하더군요. 처음이라서 고민하긴 했지만 이래저래 제 상황에서 개를 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열심히 부은 덕분에 그 당시 2억 원이라는 돈을 타게 되었죠. 아직도 그날은 너무 생생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직원 한 명이 제게 물었죠. 사장님,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오늘 개돈 받는 날이거든. 와, 정말요? 기분 진짜 좋으시겠네요. 열심히 부으셨잖아요. 응, 정말 꽁돈 같고 좋네. 그런데 돈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던 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던 그 기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쇼핑백에 담아놓고 카운터 깊숙이 넣어놓은 갯돈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오픈 초기 멤버였던, 아마 눈치들 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난리인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갯돈 탔다며 직원들에게 일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말한 게 잘못이었죠. 허나 그 돈은 제게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빚 갚을 돈, 우리 아들 유학 비용,
돈이 없어진 걸 안 뒤로는 정말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범인은 그 여자로 밝혀졌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게에서 정말 성실히 일해주고 마치 딸 같아서 늘 월급도 더 얹어주며 잘해주었는데 그 애가 범인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배신감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앓던 화병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신기루처럼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운명에 처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스스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그 친구를 찾아다니기도 해봤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 재산을 모두 날린 건가? 전 재산을 날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던가?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콱 죽어버리고픈 심정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만 느껴졌죠. 아파트를 담보로 가게를 낼 돈을 마련한 건데 당장 빚을 갚을 돈이 모두 사라졌지. 수중에 남은 돈도 없지. 넋이 나간 채로 가게를 운영해서인지 나쁘지 않던 매출도 뚝뚝 떨어지지. 매출이 떨어지니 직원은 줄일 수밖에 없지. 직원을 줄이니 퀄리티가 떨어지지. 악재가 겹쳐 결국 가게마저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넘기고 싶지 않았지만 가게마저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없어 결국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 뒤로 술독에도 빠졌다가 하루 종일 한탄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다 멍이 들기도 하고 눈물로 매일을 지새는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가게도 돈도 없이 폭삭 망해버리니 사람이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더군요. 그렇게 살다가 아들 덕에 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살만해진 게 최근의 일인데 아들이 내내 힘들게 살아야 했던 이유이자 제 삶이 폭삭 내려앉게 된 이유인 그 아가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찾을 때는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더니 괜찮아지려는 이제 와서야 얼굴을 들이미는 이유가 무엇인지, 운명의 장난이라면 왜 이리 가혹한 것인지. 그날 이후로 찾지 않던 하늘의 신에게 새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화에 시근덕대며 전 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뺨을 올려붙인 이유와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했던 지난 날들. 솔직히 저는 당연히 아들이 그 친구와 더는 만나지 않겠다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영 다르더군요. 엄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연이가 과거에 분명 잘못을 했던 건 맞지만 어린 마음에 그랬던 거고 지연이도 사정이 있었겠지. 지금은 그 일을 반성하고 있을 거야.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면 내가 줄게. 이자까지 쳐서. 그러니까 엄마도 이만. 미쳤니? 그 돈을 네가 왜 줘? 동현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제 잘못을 대신 덮어줘.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서 이래? 네가 누구 때문에 유학기를 접고 왔는데, 우리 집안이 누구 때문에 폭삭 내려앉았는데. 그리고 얘, 너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라. 어떻게 동현이 뒤에 숨어서 한마디를 안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면 단 줄 알아? 여기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머, 얘 누가 보면 내가 엄한 사람 잡는 줄로 알겠다. 피해자인 척 눈물 글썽이면 다인 줄 알아? 울 거면 내가 울어야지 네가 왜 우니? 아니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그래? 기억이 안 나? 기억나게 해줘? 엄마, 그만해. 엄마 지금 많이 흥분했어. 이러다 쓰러져. 응? 그만하고 오늘은 이만 가자. 아, 지연아, 너도 잘 들어가고 난 엄마 모시고 가야겠다. 들어가면 꼭 연락해. 연락? 무슨 연락을 해? 너 내 아들한테 연락할 생각도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그 다음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20년 전의 분노와 더불어 나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까지 빼앗아가려는 도둑년에게 어떻게든 죗값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법과 경찰의 무능함에 다시 한번 치가 떨렸습니다. 도둑년이 대한민국 땅에서 떵떵거리고 도망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니 공소시효 만료라니 정말 힘이 쫙쫙 빠지더군요. 이제 남은 방법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통곡을 하며 아들에게 조목조목 열변을 토하니 아들이 수긍하는 제스처를 취하길래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들도 그 친구 얘기를 더는 하지 않았고 저도 당연히 헤어졌겠거니 하고 더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그 친구는 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차라리 몰래 만날 거라면 걸리지라도 말지. 아들이 대학 동기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나갔던 날의 일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휴대폰을 놓고 간 건지 제 벨소리와는 다른 아들 전화의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일단 소리가 울리는 쪽으로 가는데 휴대전화의 액정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더군요. 지연. 네, 그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대로 눈이 뒤집혀져 전화를 받으니 오빠 언제 오냐는 둥, 보고 싶다는 둥 듣기도 싫은 말들을 짓거리더라고요. 참 그날 제 말은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낸 건지 뻔뻔하기 그지없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렇게 대꾸 없이 얘기를 듣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꼴을 봤으면서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것에 기가 차고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일말의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삶을 모두 망친 사람과 기어코 사랑을 해야겠는 건지 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술독에 빠져 살던 것도 보고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가는 모습도 봐왔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들이 대신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망가졌던 제 삶과 제가 잃었던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지새던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그 친구가 제게 직접 준데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들인데 돈을 준다면 지금의 내가 아니라 그때 갯돈을 막 빼앗긴 나에게 주는 게 맞지. 그게 아닌 이상은 소용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 무력감과 함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아주 늦어서야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동현이 너 아직도 걔 만나니? 무슨 말이야. 오늘 대학 동기들 만나고 왔는데. 시침일 때 생각하지 마. 아까 네 휴대전화로 걔한테 전화 왔더라.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하던데. 걔가 대학 동기들이니? 너 정말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나이 50 먹고 이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사람이 어딨니? 엄마, 그게 세상에 여자가 몇 명인데 많은 여자 중에서 하필 왜 걔랑 만나니? 너는 내가 걔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꼴을 봤으면서도 걔랑 만나고 싶디? 걔만 소중하고 엄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너 걔 아니었으면 지금 엄청 큰 사람 되었을 거야. 걔가 네 인생 망친 거나 다름없다고. 그게 아니라 엄마,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거짓말한 것도 이렇게 된 것도. 그런데 나 정말 지연이를 사랑해. 그날엔 그냥 지연이 편 들었었지만 실은 지연이랑 헤어지려고도 했었어. 정말이야.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제일 가까이서 많이 봤는데 그걸 보고도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만나겠어.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자꾸 보고 싶고 생각나서 헤어질 수가 없었어. 엄마 미안해. 지연이가 잘못한 건 내가 평생 엄마에게 효도하면서 살게. 그러고서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데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누가 목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찍소리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 내 아들이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이제 아들한테는 무슨 말을 하든지 소용없을 거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죽는 신용을 하든 미친 척을 하고 날뛰든 듣는 척도 안 할 거라는 것도요.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는 전부였던 돈을 가져가더니 이번에는 아들까지. 너는 항상 내가 가진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다시 모든 걸 잃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방법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둘이 결혼이라도 하려고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 밤을 잠도 못 자면서 고민만 했던 것 같네요. 아들은 몇 번을 생각해봐도 무슨 말을 하든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고, 결국엔 그 친구를 만나는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도 마주하기 싫은 얼굴을 스스로 보러 가려고 마음을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더 보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대로 제 결심이 서고 마음을 먹을 때까지 둘을 그대로 두다간 결혼한다고 선언이라도 할 것 같아 억지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짜로 그 얘기를 들었다간 답답해서 화병으로 죽을 것 같은 건 둘째치고 그런 인간과 가족으로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한다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친구와 묶이는 걸 생각하니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입에 힘을 줘가면서 아들에게 그 친구 번호 좀 달라고 했습니다. 네 말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마. 사정이 있었다면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요. 하지만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령 정말 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남의 돈을 가지고 달아나고 남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는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느라 힘들었네요. 아들은 제 마음도 모르고 반색을 하며 식당이라도 예약해 줄까 어쩔까 옆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내 아들이지만 어쩜 이렇게 한심스러울까 싶어 혼났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괜히 나서지 말아라 하고 망설일 것도 없이 그 친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짧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동현이 엄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어디서 언제 만나자. 아들이 언지를 주기도 전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런지 문자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티가 났는데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좋은 소리 들을 걸로 기대를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썩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아직도 불쾌하고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 같아서요. 이미 첫 단추가 단단히 잘못 끼워져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밉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제게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날을 잡아놓으니 대체 무슨 말을 해야 아들과 헤어질까? 원하는 게 뭘까? 뭘 주면 헤어져 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돈 봉투라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속의 못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어이가 없었지만 변명을 하자면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과거에 남의 피 같은 돈을 들고 달아난 전적이 있으니 돈을 주면 얼마나 좋아할 것이고 혹시 이걸 받으면 떨어져 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런 준비라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 약속날도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오기를 바랬지만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던 약속날. 카페에 먼저 도착해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걸이 하나도 하고 가기 아까웠지만 편하게 보이기 싫어서 오히려 첫 만난 때보다도 꾸미고 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잊으려고 애썼던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처음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차분이고 뭐고 불가능했네요. 아, 어머님, 먼저 와 계셨네요. 제가 먼저 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네 어머님이야? 누가 설마 나한테 그런 거니? 너 정말 동현이랑 결혼이라도 할 작정이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야겠지.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지만 서로 논의를 하던 중이긴 했어요. 서로 나이도 있고 저도 동현 오빠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미쳤구나. 돌아버려도 단단히 돌아버린 게 틀림없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네가 남의 돈 들고 달아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동안에
나랑 동현이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읊어줘야 떨어질래? 남의 인생 나락으로 밀어 넣어놓고 어디서 그 더러운 낯짝을 당당하게 들고 나오기를. 어머님, 저도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 일로는 제게 무슨 욕을 하시든 무슨 말을 하시든 다 달게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어머님께 갚으면서 살아갈게요. 저 정말 동현 오빠 사랑해요. 정말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에요. 무슨 말을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만 제 마음을 폄하하시거나 오빠랑 헤어지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네가 지금 사랑 운운하면서 내 앞에서 똑바로 내 눈을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니? 무릎을 꿇고 빌면서 죄송하다. 그때 일은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어떤 사정이다 주저주절 떠들어도 모자라. 근데 뭐? 네 말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얼마나 싫어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동현이랑 계속 만나겠다는 소리 아니니? 그때도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이 네 마음대로 남의 돈을 들고 가더니 지금도 똑같아.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합리 하나 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 없다. 하면 다 되는 거니? 사람이 어쩜 이렇게 독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독해? 이번엔 안 돼. 너 돈 좋아하는 거 아니까 넉넉하게 넣었다. 이거 받고 그만 정리해.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신물이 났습니다. 여전히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용서를 빌기는커녕 눈물이나 짜내는 꼴을 보고 있자니 화보다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일생일대의 원수랑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듣기 싫은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한참을 창밖이나 보고 있자니 그냥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붙들고 있던 제 인내심과 자존심마저도 이걸 붙들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뻔뻔하다는 말 하기도 지치게 하는구나. 돈 액수가 부족했니? 2억이 아니라서 그래? 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너를 보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다는 사람보다 네 감정이 더 중요하니?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만할래?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면 들어줄 거니? 동현이랑 헤어져 줄래?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제발 부탁이다, 지연아. 제발 우리 동현이랑 헤어져 다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마. 이렇게 내 아들 인생까지 다 망치게 할 순 없어. 세상 사람들 다 돼도 너는 안 돼. 이유는 너도 나도 알잖니. 어머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무릎을 꿇자 놀란 얼굴로 계속 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버티면서 10분은 무릎 꿇고 빌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헤어져만 달라고. 그리고 억지로 돈 봉투도 손에 쥐어주고 왔네요. 헤어지겠다는 확답을 듣고 오지 못하기도 했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고 헤어지지 않겠다는 연락도 없으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장 제가 먼저 연락해 볼까 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라 조금 회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저는 제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무얼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는데 부디 제가 연락하기 전에 그 친구 쪽에서 먼저 헤어지겠다는 시원한 확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년에 좀 행복하나 싶었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발 제게 지혜로운 해결책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